이제 현대전은 3차원을 넘어 5차원 전쟁의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특히 위성은 전장을 보조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우주를 통한 정찰과 통신은 말 그대로 아무런 제약 없이 추적과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의 통신위성과 정찰위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러시아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주가 중요해지자 일각에서는 미래에는 우주에 대량 살상 무기가 배치돼 머리 위에 폭탄을 이고 사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전 세계 국가들 중 위성을 무기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미 우주에 군사무기를 띄울 수 없도록 하는 평화조약이 1967년에 체결됐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일명 우주조약입니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인데요. 우주조약은 제1조부터 제17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4조에 해당하는 것이 우주에는 대량 살상 무기와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은 우주에 무기를 배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주에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가성비가 매우 떨어집니다. 실제로 1970년대 미국은 신의 지팡이라는 이름의 우주 폭격 무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포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비용 대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텅스텐 막대기를 우주로 올리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에 반해 정작 파괴력은 모학과 같은 대형 폭탄에도 못 미쳤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우주에 무기를 올리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주요 군사강국들은 우주에 군용 통신위성과 정찰위성을 배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꽤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현대전장은 상대 일거수일투족을 한눈에 살펴볼 정찰위성과 언제 어디서든 아군 간의 통신을 중개할 통신위성의 유무로 전쟁의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도 새로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한 우주 인프라를 바탕으로 2031년까지 초고대 우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우주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위성 통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을 활용하면 제한 없는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 세계 군대에서는 FM, AM 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전기를 표준 통신 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질이 높은 FM 무전기를 많이 애용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사용하는 무전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FM 무전기가 주파수의 파동이 짧은 단파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FM 주파수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해 음질이 좋지만 장애물에 쉽게 영향을 받는데요. 우리가 군에서 사용하는 무전기가 언덕 하나 넘었다고 통하지 않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장파를 사용하는 AM 무전기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AM 무전기는 낮은 주파수를 사용해 장애물이 있어도 무전에 큰 제한이 없지만 주파수가 장애물에 가려져 통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음질이 떨어집니다. 심하면 아예 안 들리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잡음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무전기의 통달거리를 넓히기 위해 고지대 중계소를 설치해서 난청 지역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데요. 하지만 중계소에 문제가 생기면 또 통신이 먹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답이 없어 보입니다. 이 때문에 통신위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통신위성은 우주에서 전파를 송수신하기 때문에 지리적 한계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아 원활한 통신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통신기술이 발달해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차세대 통신 수단으로 추진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는 그 역할이 공격미사일보다 더 유용합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의 통신시설이 파괴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개인 SNS를 이용해 일론 머스크에게 스타링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고 즉시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요. 그 결과 우크라이나의 작전 능력은 이전보다 몇 배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군용 통신 체계를 스타링크와 결합해 끊기지 않는 통신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타링크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우크라이나군의 한 생존자는 스타링크는 마리우폴의 포격 속에서도 멀쩡히 작동했다고 극찬할 정도였는데요.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전자전 부대가 스타링크 위성의 재밍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의 우수한 보안을 뚫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전에서 통신위성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대한민국 역시 무시무시한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6G 통신을 위한 초소형 통신 위성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6G 통신은 현재 상용화된 5G 통신의 상위 단계로 현재까지의 통신 방식인 기지국 방식에 위성을 더한 새로운 통신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지국이 없는 섬이나 산골짜기 지역에서도 원활한 통신이 가능해지는데요. 속도 역시 현재 기가bps급에서 최대 1TBps급으로 몇 배는 빨라질 예정입니다. 게다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 기술을 바로 탑재해 더욱 강력한 보안 능력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꿈의 통신이라고 익히 잘 알고 있는 5G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보안 설계가 되지 않아 해킹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안 기능을 탑재해 이런 결점을 보완하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뛰어난 통신체계 개발에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지금 우리의 수준이라면 앞서 말한 기능들을 구현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10년 이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능하다는 분석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당장 내년인 2023년에 5G 시험위성 1기를 우주로 보내고 이후 2025년에 추가로 3기를 발사해 위성통신 기술의 실증 능력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9년부터 2031년까지 총 100개의 위성을 띄워 6G 기술을 실증하는데요. 이 실증이 완료되면 2031년이면 본격적인 6G 통신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즉 2031년이 되면 더 이상 전파가 잡히지 않는다고 짜증낼 필요 없이 어디서든 어떤 통신이든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술을 우리 군에 적용하면 우리 군 역시 NCW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대에 위성 통신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군사령부, 군단, 사여단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채널을 확보하면 더욱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군용 정찰 위성입니다. 정찰 위성은 날이 갈수록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압도한 이유도 바로 미국이 압도적인 정찰 자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은 RQ-4 글로벌 호크나 정찰 위성을 포함한 각종 자산을 투입해 얻은 정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의 활약입니다. 미국은 정찰 위성을 통해 야간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정보를 우크라이나에 넘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부대인 아에르로즈비드카를 야간에 투입시켜 러시아군 기갑부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러시아군 전체의 피해가 막심한 이유는 바로 이런 차이 때문이었는데요. 이처럼 정찰 위성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정찰 위성은 다른 정보 자산들보다 현재 지역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드론도 똑같지 않나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드론은 조종사가 직접 운영해야 하고 연료를 지속적으로 소비해 감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정찰 위성은 24시간 연속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시 공백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정보 자산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군 역시 국가안보를 위한 초소형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2031년까지 초소형 위성을 무려 100기나 발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425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과 후속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은 2030년대까지 싸위성 10기, 2호 위성 2기를 올릴 예정입니다. 먼저 전자광학 위성인 2호 위성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정찰 위성의 모습으로 현재 상황을 컬러로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날씨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흐리거나 비가 오면 지역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싸위성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인데요. 기상에 상관없이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자체가 식별이 굉장히 까다로워 전문가들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위성을 사용해 적절한 운용을 하면 상호 보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의 대비책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위성이 요격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주시대가 열리면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인공위성의 요격 능력을 연구했고 실험을 통해 위성 요격 능력을 실증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북한마저 위성을 추적하고 겨냥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마저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기껏 우리가 비싸게 만든 위성이 허무하게 추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선 위성 요격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고도 36,000km의 고기
고기도에 위치한 정지궤도 위성을 타격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사일이 아무리 멀리 날아가봐야 고도 1000km 내에 위치한 중궤도 위성을 노릴 수 있을 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고도 500에서 1500km의 저궤도 위성을 맞추기도 어려운 게 현재 위성 요격의 실체입니다. 게다가 우리 군은 초소형 위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위성 정찰 체계를 준비 중입니다. 초소형 위성은 대당 무게가 100kg을 넘지 않는데요. 당연히 가격도 저렴하고 배치가 쉽습니다. 대당 가격이 7에서 80억 원 수준인 것에 반해 위성 요격을 하는 쪽은 발당 최소 수백억 원 이상을 호가합니다. 저궤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의 양산형 대공미사일인 SM-3가 발당 200억 원을 훨씬 웃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은 그보다 훨씬 비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초고가 미사일로 초소형 위성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사실 우주에서 2-3m밖에 안 하는 크기의 위성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선령 위성 몇 대가 유격당하더라도 한국은 고체 연료 로켓 발사체로 유격당한 위성을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의 위성 요격 무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어도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먼 미래 우주는 지금보다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짧게는 새로운 자원의 확보에서부터 길게는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한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 무궁무진한 분야에서 새로운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